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대구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저렇게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살해하고 이 도주 중인 40대 남성, 이 세종시 북왕면의 한 야산 일대에서 택시비를 낸 정황이 확인됐답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인적이 드문 장소 방문과 도심 주변 입산을 자제해달라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는데 답답합니다. 저자의 얼굴을 알아야 조심도 하고 신고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흘째입니다. 빨리 공개 수배하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보여주시죠. 자, 우리 집 강아지 골통이 중성화 수술했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서준교님. 자, 앞차 뒷유리에 자세히 보시면요. 빵빵거리지 마라, 확 밟아뿐다라고 적혀 있어요. 진짜 기분 나빠서 진짜 한번 밟아볼까 하신 김순옥님. 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승차홈에서 한 여성이 저렇게 담배를 폈어요. 승객들이 항의하니까 나중에 쫓겨가듯 도망가던데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하신 고정수님. 자, 당근 거래 5년째인데 좋은 나눔 해줘서 고맙다는 쪽지를 저렇게 받은 건 처음이에요. 증산동 빵이님 감사합니다 하신 배선미님. 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대학원생 정승준아 생일 축하한다 하신 지현영님. 호은동의 전현경님, LA의 정재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25cm 흉기를 쓰기입니다. 자,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몹시 오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산 쓴 남자 두둥! 자, 잠깐 멈칫! 자, 그런데 말이죠. 바지 주머니를 뒤적뒤적! 자, 흉기를 꺼내더니 자, 막 휘두르면서 지금 꺼내들고 위협을 합니다. 뭐야? 자, 급하게 저 안에 있던 분이 닫힌 버튼을 막 눌러요. 스르륵 닫히는 엘리베이터. 다행히 저 괴한은 밀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세상에 얼마 전에도 비슷한 영상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러지 정말. 저 같았으면 그냥 얼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상황에 닫힌 버튼을 누르셨네요. 네,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20대 제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검은색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 아니었는데 남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남성은 제보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25cm 길이의 흉기를 꺼내들어서 제보자를 향해서 흔드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흉기 든 남성을 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닫힌 버튼을 눌렀고 내려가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저 순간 너무너무 당황해서 막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열린 버튼이었어. 그래서 문이 안 닫혔어. 생각하기도 싫어 진짜. 닫힌 버튼인데 뭐 잡거나 아니면 열린 버튼 눌렀거나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놀랐고 이 사람 제보자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층에 거주하는 남성이고요. 이미 밖에서도 흉기 들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그렇게 했고요. 경찰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경찰이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검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검거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보면 우산으로 저 사람의 얼굴은 가려져 있어요. 다만 제보자의 얼굴은 저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언제 해코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을 내놨고요. 2, 3주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옷 입은 남성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논란의 안내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두 장의 공지문 먼저 첫 번째 만나보시죠. 자, 수영장 벽에 붙은 공지문인데요. 이용 수칙이 적혀 있는데 그거 참 수영장에서 때 좀 밀지 마세요 좀. 그리고 비누로 박박 좀 씻고 들어가시라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 마지막 문장. 가난한 사람일수록 수영장 더럽게 쓴답디다. 내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양 변호사님, 제 지인 중에 부잣집 아들 한 명 있거든요. 안 씻어, 완전 안 씻어.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저게 경기도 한 수영장에 적혀있는 안내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앞에 한 세 개 정도는 평범한 안내문인데 마지막이 사용 후에 수영장의 탁도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해놓고 연구 논문이라고 하면서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저런 연구 논문이 있을 리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가난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혐오를 표출한 거 아니냐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지문도 만나보시죠. 자,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50, 60 중년 남성 출입 불가. 자, 울산의 한 호프집 앞에 붙은 공지문인데 한국 중년 무시하나 억울해하려던 찰나 사유가 적혀 있어요. 욕설, 고성방가, 담배 심부름까지 몰상식한 행동에 정신적 고통 완전 커. 왕왕왕. 자, 교수님. 네. 굳이 또 표현을 만들자면 이른바 노 아저씨, 노저씨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또 잘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고통을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도 또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5060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막 욕설도 하고 고성방가도 하고 담배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게 손님께서 여기 주인 너무 좋으시고 헤비메탈하고 락 음악에 완전 진심인 분이다. 그래서 그 음악을 신청을 하면 헤비메탈하고 락 음악을 틀어주는데 호프집에. 네, 호프집에. 오.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명웅 노래를 틀어달라. 이 사장님은 여기는 지금 헤비메탈하고 락 음악만 틀어준다. 그래서 굉장히 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과정들에서 그런 어떤 충돌도 좀 피곤하셨나 봅니다. 박 변호사님, 임영웅 씨 노래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가게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제가 50대입니다. 약간 속상한 마음이 좀 없잖아 있어요. 제가 땡패 안 부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예. 말이죠. 원래 이 질문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앞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이러면 또 박지훈 변호사님 양절 변호사 상처받으실까 봐. 좀 더 많고요. 저는 50대 지금 아니 초입에 뭐 그 몇 살 차이 난다고 굳이 그걸 초입에 있는 하세요? 느낌에서 고성방가 안 하고 심부름 같은 거 안 하고 조용히 먹다가 가겠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천장에서 뚝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오전 시간 아기와 함께 놀아주는 엄마. 은배야 까꿍 여기 봐. 자, 행복한 둘만의 시간. 그러니까 깜짝이야. 천장에 달려있던 커다란 전등이 저렇게 뚝 하더니 정말 간발의 차이 소스라치게 놀란 저 엄마.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심령 감수했다 진짜 보는데도. 아기가 7개월이래, 7개월. 네, 제보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집 거실 등이 고장나서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약 2개월 뒤인 10월 19일에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던 그 제보자 아내 바로 옆으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수리된 등이 뚝 하고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만약에 등이 깨져서 파편이라도 튀거나 조금만 옆에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 상황이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당시 보수업체에서 이 천장에 등을 고정하는 나사와 걸쇠를 제대로 박아놓지 않아서 아이고. 이 천장이 전등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서 떨어진 게 된 거였습니다. 제보자 아내는 곧바로 이 관리사무소와 보수업체에 연락을 했고 업체 측에서는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등을 교체해줬고 깨진 바닥까지 교체해주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켰더라면 이 귀한 시간에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진 않겠죠? 그렇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도 문제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연락이 됐는데 3개월 지나서 해보니까 예. 수리업체 바뀌었다. 추후에 연락 줄겠다라고 답변만 했고 또 3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하니까 마루 교체 말고 파인 것만 좀 메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냥 교체하겠다고 했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좀. 아 진짜.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그동안 남편은 일한다고 빠져도 저는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 등 집안 행사에 모두 참여했어요. 좋은 곳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렸는데요. 올해 어버이날도 남편은 일 때문에 못 와서 저만 시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나흘 전에 갑자기 고모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인 뒤로 고모는 제 대학도 보내주고 저희 아이들도 돌봐주시면서 저를 정말 딸처럼 챙겨주신 분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상주해야 했고 고모는 자식이 없어서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식사 약속을 취소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첫 마디가 왜 네가 가 있냐 이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니고 고모인데 시부모가 우선 아니냐. 넌 엄마도 없으니까 시부모한테 더 잘해야지 않냐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내시면서 나중에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버이날 당일 저는 또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도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렸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게 며느리 도리냐, 서운한 게 잘못이냐 짜증을 내시더니 이제는 제가 말만 하면 날 가르치냐드냐고 불만을 내뱉으시곤 합니다. 남편은 그냥 전화로 풀어드려라, 말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나 몰라라고 하고 있어서 더 속상한데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저희 고모가 엄마 아빠 없는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아시면서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버이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는 저희 고모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고요. 전 정말 어버이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서 돌봐드려라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어머님 아들도 완전 실망 동그라미. 이거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 아주 그냥 시엠이 잡겠네. 야 다혜미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있어. 네 시엠이 천년만년 산다던 무슨 고모병간호를 한다고 시엠이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딸이려니 생각하고 살았건만 어버이날에 아들놈도 안 오고 며느리는 이렇게 뒤통수를 후려갈기니까 내가 서운해 안 서운해 X. 박 변호사님. 자, 이거 사실은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한 가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런 행동을 좀 했다는 거는 괴롭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몰랐으면 좀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차이 나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당연한 이게 고모가 지금 엄마 같은 사람인데 그걸 저를 한다고 어버이날 안 챙긴 거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지금 질문이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착한 며느리여서 도리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5년 동안 정말 너무 좋은 며느리셨던 거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무리 저도 이제 시어머니께는 좀 잘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꼭 해야 되는 또 한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계를 벗어났어요. 거기에 남편까지도 또 동조하고 있거든요. 뭐 전화 좀 해서 들어드려. 이게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그래서 이제 이참에 잘 됐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셔서 조금 덜 잘해주시는 것이 도리어 편안한 관계가 유지되겠다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른으로 대접받는 건 어른일 때 받을 수 있는 대접이지요. 안타깝지만 저 시부모님은 어버이날에 이제 앞으로 없으신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네, 더 이상 뭐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렇게 이런 폭언을 하면서 이 며느리의 상처를 해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남편도 진짜 이해가 안 갔고요. 저는 그렇게 일찍 부모님을 여인 며느리를 딸처럼 한 번이라도 대하신 적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댓글도 볼게요. 롱이님 2.
롱이투님, 엄마 같은 고모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해님, 인간으로 할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퍼플앤블루님도 대리효도 26년이나 하셨으면 할 만큼 하셨네요. 이제는 고모님한테 잘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내와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남탕과 여탕의 스티커를 바꿔둔 탓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해당 사우나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인천에 사는 한 신혼부부가 이 새벽 시간에 사우나에서 겪은 일을 또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네요. 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새벽 2시에 이 아내가 좀 일이 늦게 마친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피곤하기도 하니까 우리 일 마치고 근처 사우나에 가자라고 얘기했고 아내의 회사 근처에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갔어요. 그런데 1층에서 표를 탄 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3층은 여탕, 5층은 남탕.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여탕 남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보자는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돼서 남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여탕으로 씻으러 간 아내가 갑자기 불쑥 남탕으로 들어왔대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제보자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맨발로 저한테 오길래 당황해가지고 여기 남탕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다가 아직도 생생히 좀 기억이 나는 게 맨발에 손을 좀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 여탕이라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구분하기도 그런 게 없었고 나왔는데 이제 옷 입은 남자분이랑 마주친 거예요. 파란색 옷 입은 남자분이랑. 그래서 하고 경템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놀래갖고 이제 화장실에 숨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남편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내만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남편도 잘못 들어갔던 거네. 네, 근데 제보자가 여탕에서 씻고 나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탕인지 몰랐던 건데요. 그래서 아내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탕에서 씻고 나오는데 한 남성이 있는 거예요, 탈의실에서.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남성을 마주치고 나서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 사우나 안내데스크에 전화를 걸었는데 새벽 시간이어서 사우나에는 남성 직원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직원에게 사물함 키를 주고 옷을 전달받아서 입고 나서 여탕에 있던 남편을 찾아갔는데요.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혹시 남편이 여탕에서 다른 여성을 마주치지는 않았을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도 어떤 여성과 마주쳤더라면 그건 정말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문제지만 그것도 정말 대형 사고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보자 부부가 어쩌다가 이거를 착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CCTV를 보니까 제보자 부부가 사우나에 가기 한 4시간 정도 전에 엘리베이터에 남성 한 무리가 탑니다. 그리고 그 남성 중에 한 사람이 저 스티커를 남성 여성이 있는 걸 저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저게 고스란히 찍혔고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다 같이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그냥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얼핏 봐도 저도 한 30대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꿀끼고서 웃는데 너무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저 지금 영상을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블러를 좀 쳤습니다만 네. 원본 영상을 본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성년자 아닌 거 네. 같아요. 성인입니다.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이게? 저게 장난이 아주 과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낄낄거리고 웃는 모습도 참 충격적인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이 부부가 자신들이 좀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사우나 측의 대응 자체가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의 얘기긴 한데요. 이 아내가 저 상황에서 성적 수심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여자가 술 먹고 와서 별일도 아닌데 왜 난리 피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퇴근 후에 술을 안 마셨고요. 술도 안 마셨는데
스티커 몰랐냐 하니까 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했어요. 잘 떼지나 봐요. 아.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사실 제대로 못했고 늦은 밤이니까 뭐 잘 몰랐었다 이런 답변만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우나 측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로 대응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게 됐고 예전에 있었던 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반복됐고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을 알지도 못하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신혼인 이 아내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별일도 아닌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아내분께서는 사건 발생하고 보름 만에 이 경찰에 연락을 받으셨대요. 자 그런데 역시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당신은 목격자. 자, 이 아내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하루 지나고 이제 일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적으로. 남자분들이랑 마주치면은 뭔가 빨개 벗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저희는 피해자가 아니래요. 제가 이제 따졌죠. 왜 피해자가 아니냐,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은 건 난데 막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희는 그 목욕탕 그 영업방해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제가 목격자다. 그래서 진술하실 내용은 더 없으신 거죠?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냥. 아, 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 해당 목욕탕의 업무를 방해한 영업방해죄. 네, 영업방해죄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의 아내는 목격자지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경찰이 여러 번 확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피해자가 아니냐.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내가 벌거벗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들을 딱 마주치면 수치심도 들고요. 그다음에 뭔가 트라우마가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정신과, 신경과에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웃고 있으면 나는 우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울감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뭐 제가 감히 뭐 얼마나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얼마나 수치심이 드시겠어요. 자, 양 변호사님, 뭐 일단 경찰의 그 영업방해 네.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사 모든 일을 다 범죄로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경찰분이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범죄를 업무 방해죄, 영업 방해로 하면 영업을 방해한 거잖아요. 누가 방해를 받았냐면 업주가 방해를 받은 거니까 영업 방해에 대한 죄에서 저 피해자는 업주가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범죄로 만약에 지금 범죄로 이 사람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제 과실이니까 일부러 지금 누군가를 뭐 노리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걸 좀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저건 틀림없이 누군지 모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법 행위로 의율할 수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경찰분이 이렇게까지는 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스티커 바꾼 사람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기 CCTV도 다 찍혀 있고 차량까지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못 찾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분은 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고요. 또 그 무엇보다 이제 목욕탕 측에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 별일 아닌데 그냥 그런 뭐 어떤 경험한 거 생각해라 미안하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정치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저 남성이라든가 업주 측에도 여러 번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혼동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저걸 방치했는지. 왜냐하면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저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또 직원들이 몇 번 그 이후에도 스티커 바뀐 이후도 타는 모습까지도 찍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번 다른 일도 있었고 직원들도 탔다고 한다면 관리부서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그 스티커 뒤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뭐예요? 글쎄요, 이게 뭐 좀 업무방해 그 부분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다만 이게 뭐 어떻게 뭐 어떤 신체의 어떤 훼손을 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남성들한테는 찾아낼 수만 있다면 뭐 찾아내기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이 신체나 이런 데 가한 건 아니거든요. 음. 저것 때문에 일어난 건 맞지만 예. 인과성이 계속 있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1월에 출간된 한 권의 책. 아이와 평생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심리학 수업이라는 소개와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의 얼굴 옆에는 하버드와 예일 등 세계적인 심리학 거장들이 강력 추천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책의 저자가 사망했다는 보도와 함께 허위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난 1월 이 자녀 양육에 관한 책 한 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저자는 이 하버드, UCLA 뭐 이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이 공인 임상 심리학 박사다. 또 그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미국의 아주 심리학 거장들로 이렇게 그 책 띠지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었어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출간된 책의 내용은 부모가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키워야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저자인 김 씨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했고 UCLA에서 임상심리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소개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 몸담은 2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수많은 내담자를 만났고 미국에서 14년, 한국에서 5년간 일해왔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과 온오프로 만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세계적인 심리학 거장들이 강력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하워드 가드너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교고 다들 들은 것이 다중지능 이론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석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저렇게 뭐 많은 내로라는 석학들이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하니까 얼마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샀죠. 자,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든 게 가짜. 자, 뭐가 가짜예요? 일단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분이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반론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SNS를 통해서 제기된 의문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기된 게 이제 이런 어떤 유명한 인물 같은 경우 내지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하버드에 논문들이 있는데 이 저자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논문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했고 뇌과학도 했다라고 하는데 하버드 심리학에서는 복수 전공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재활이나 통증, 교정치료 같은 재활 전문가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2018년도에 밝힐 때도 15년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도 새 책이 나오는데 또 이 15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7년 정도가 어디에 날아가 버린 상황인 거고 결정적으로 하버드에서 이 학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버드 동문 디렉토리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만 있다라는 거예요. 동명이인만. 네. 박 변호사님, 예. 그러면 그 책 추천사를 써줬던 그 무슨 진짜 이론을 창시한 그 유명한 석학들의 추천사는 뭐예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추천사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출판사에 따르면 책에 수록된 이 추천사도 역시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확인해 주는 상황이고 실제로 누리꾼들이 좀 그런 걸 확인했대요. 그 추천사 했던데 메일을 보내가지고 혹시 이런 거 읽어본 적 있느냐, 추천해 준 적 있느냐 하니까 그 교수한테? 예, 교수가 직접 안 봤다라고 이제 아니면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급기야는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고 하면 와우. 저자가 이걸 보냈다고 해요. 제 책의 기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유명한 뭐 딘킨스 시몬트 이런 유명한 사람이 추천을 해준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니까 이게 한국어로 쓴 책이거든요. 영어로 번역도 안 됐는데 이거를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뭐 한국말 압니까? 보지를 못할 건데 어떻게 한국말 어떻게 알고 극찬을 합니까?
그런 또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 그런 거 봤을 때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그녀가 내세웠던 수많은 이력들이 다 거짓이라는 건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저자 김 씨가 과거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이 강사로도 활동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저는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심리학 그리고 재활치료, 조금 더 문턱을 낮추기 위한 요가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삶을 잠시 멈추는 버튼을 누르고 내면을 바라보며 휴식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자기 내면을 탐색해보는 그러한 명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심리학, 재활치료, 요가, 명상 이 제대로 하려면 진짜 하나도 진짜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네, 2019년 김 씨는 인지심리학 기반의 요가와 명상을 가르쳐 준다면서요. 180명의 수강생을 받고 있다고 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개란에 UCLA 임상심리학 박사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하버드에서 심리학, 뇌과학 등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김 씨는 요가 전문가 양성 코스를 운영하는 강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의 이력을 임상심리학 박사, 3당 심리학 석사라고만 썼고 무슨 대학인지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는 재활치료 전문가로서 임상 경력이 12년이라고도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명상, 요가 전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김 씨가 운영한 임상심리연구소에서는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함께 미성년자 엔터테이너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진단검사 심층 분석 수행 관련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는 홍보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10여 년 전에 김 씨는 서울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일 좀 책임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될 곳은 출판사잖아요. 그렇죠. 출판사가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10일 결국 출판사도 입장을 냈는데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라는 거, 주요 이력이 상당 부분 허위라는 점, 또 추천사도 당사자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점, 요거는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하면서 이유 불문하고 이 부분은 정말 사과하는데 자신들은 이거는 사실 좀 의심을 좀 못했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전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대검찰청 이런 데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아마 이런 기관에서 이 강사 이력을 검증했을 것이라 본인들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강의를 하는데 뭐 어련히 다 알았겠지, 다 확인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확인을 못했던 점은 사과를 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또 그날 여기 갔을 때 오프라인 상담했을 때 하버드대 관련된 인증서 같은 게 미팅할 때 있었다고 해요. 뒤에 있으니까 이력이 맞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서 판매를 중단하고 서점에 배포된 책은 회수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길벗 출판사에서 입장이 나온 게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월요일인가요? 예. 아무튼 지난 10일 날 그 입장이 나온 그 당일 날 이 저자 김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SNS를 통해서 부고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실은 폐업 처리가 됐고 특별하게 뭐 남길 말 같은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답변을 하거나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출판사에서도 지금 메일로 지금 응답을 받고 있긴 한데 고인하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없었다라고 하고 이미 알려진 거 외에 특별히 고인과 나눈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출판사 역시도 조금 잘 모르고 있고 의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사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뭐 좀 조심스럽게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자, 교수님.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직 상담 심리학과 교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하셨던 경력들이 발견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좀 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을 좀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20년 동안 상담사로서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스펙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보고 상담사를 찾아오지만 결국에 더 많은 내담자들이 찾아오고 롱런하는 상담사는 따뜻한 마음, 진솔성, 인간성, 내담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은 상담사들이 결국에는 롱런을 하거든요. 그 내담자의 마음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좀 학벌과 스펙 위주의 우리 사회에게 주는 경종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 책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리스트에다 담아 놓으셨던 장바구니에다 넣어 놓으신 분들도 계셨네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 한 남성이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엔 두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위엔 혈흔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요. 몇 시간 뒤면 아이들이 등교할 이곳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죽음의 삼각관계입니다.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새벽 6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살려달라는 남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현장에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두 남성이 운동장에 쓰러져 있었는데 주위에 뭐 혈흔이 뿌려져 있고 흉기가 4자루씩이나 발견이 됐고요. 남성 중 한 명은 이미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상황이었고 다른 남성도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긴급 호송을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대체 그날 새벽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이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두 남성의 지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두 남성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겹치는 인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 여성과의 관계였는데 두 남성 모두 해당 여성과 교제했던 사이였던 겁니다. 숨진 남성은 27세로 당시 대학교 휴학생이었고 여성의 현재 남자친구였다고 하고요. 또 병원에 이송된 남성은 27세 박 씨로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두 남성은 우연히 만나서 인사 정도는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의 친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사망한 남성은 현재 남자친구,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전 남자친구. 자, 이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두 남성 간의 삼각관계 상황에서 이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병원에 있던 친구랑 사귀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 사귄 거지. 저기 병원에 있는 친구가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난 거지. 자, 그러니까 사건 당일 연락을 먼저 한 건 그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박 씨는 사건 당일에 새벽 3시까지 아는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요. 바로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여자친구는 새로운 현 남자친구와 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 남자친구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행한테 이 여자친구를 좀 불러달라 얘기를 했고 이 여자친구가 나오니까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냐라고 재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 현재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강 어떤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그 순간 뭔가 이제 뇌관을 탁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거절한 이유를 지금 현재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노가 이제 그게 다 다다랐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겁니다. 여기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현 남자친구한테 좀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건 장소로 그 남자친구를 지금 불러냈는데 술에 좀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두 사람이 여성을 언급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언쟁이 아주 격해졌습니다. 급기한 두 사람 초등학교 문을 넘어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 전 남자친구 박 씨는 뭔가 꺼내서 위협을 했는데 그게 지금 보이는 흉기 내자루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상황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벼랑간 그 새벽에 이 흉기 내자루를 어디서 가져왔던 걸까요? 그리고 자, 그런데 이 흉기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의 당시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거 진짜로 카드 2만 원. 진짜. 이 내기관은 카드만 기억되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알고 있으라고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가짜입니다. 일일이 신고를. 자, 이거 보면은 좀 작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이 현재 남자친구는 급소 부위에 흉기를 찔러서 이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전 남자친구 박 씨 역시도요, 이 허벅지와 무릎 등에 심한 자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무려 2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사건 초기 조사에서 두 남성이 서로 간에 흉기를 사용했던 걸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역시도 두 남성 간의 흉기 난투극으로 사건을 전하면서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걸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이제 되게 오래전 일이지만 이 사건이 기억이 남는 것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전현 남자친구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크게 다치고 현장에는 흉기가 놓여 있고 정말 진짜 이건 뭐 서로 목숨을 걸고 대결을 했구나. 그렇게 보기 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 박 씨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 박 씨가 다른 사람을 해쳤던 것이고요. 이게 자세하게 부검하거나 또 이제 상흔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서로 공격하는 한 것과 꾸며냈을 때 뭐 흉기의 각도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추구를 하니까 털어놓은 게 내가 사실은 이 사람을 해쳤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무릎과 허벅지 등을 자해를 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이 박 씨 말에 따르면 그 현재의 남자친구가 도주하는 걸 쫓아가면서까지 흉기를 휘둘렀었고 결국 재판에서 범행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가혹했기 때문에 징역 20년형에 처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자해를 했던 거는 서로 나도 일부 피해를 그렇죠. 그거였겠죠? 그런 주장을 하려고 아니면 방어 행위 아니면 뭐 정당방위 아니다라고 가행 방어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동시키려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던 거거나 뭐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더 사실은 그게 나쁘게 보이는 거죠. 자기한테 자해를 해서라도 책임을 좀 줄이려고 했던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 당시 20대 남성 사망자 고인의 기대 수명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이자의 징역이라는 건 고작 20년.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너무 잔혹하고 정말 죄 하나 없이 당했는데 이렇게 20년 후에 나와서 이 사람은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유족은 정말 피라도 토하고 싶은 감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즘 사회도 이 이별 범죄가 더 잔혹해지면 잔혹해졌지 이때에 비해서 없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사랑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유였던 거죠.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거를 남의 뺏어갔다.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사랑하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을 좀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내 자신도 파괴하고 죄 없는 사람도 파괴하는 이런 이별 범죄가 이제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늦은 새벽 시간 정비소 한쪽에 사장이 혼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뚫고 덮쳐온 건 웬 차량인데요. 이건 사망한 것 같은데요. 연기가 거치자 간신히 충돌을 피한 사장이 허둥지둥 밖으로 도망치는 게 보이죠.
뻥 뚫려버린 벽과 잔해 그리고 쏟아진 물건들까지 정비소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왜 네, 차량 난리야. 운전자가 주행 중에 깜빡 조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던 건데요. 다행히 사장과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어디선가 이제 막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박 정말 큰일 날 변호사님.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사장에게 바로 사과했다고 하고요.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상해야죠. 다음 이어갑니다. 자, 홀로 걷고 있는 행인에게 갑자기 웬 오토바이가 다가옵니다. 아유, 가방을 노린 네. 2인조 강도인데요. 그런데 이 용감한 행인이 곧장 반격에 나섭니다. 이야, 우리 가방을 꼭 붙잡은 채 주먹을 빠고 휘두르는데 위험해. 한참을 엎치락 하더니 급기야 옷까지 벗겨집니다. 그리고 도로로 막 도로로 막 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토바이가 하도 거칠게 맞고 있어. 쳐가니까 오토바이가 포기하고 먼저 쌩따는 다음에 호되게 맞기만 한 다른 강도는 또 택시에 가로막혔다가 겨우겨우 도망칩니다. 이 가방 지키는데 성공한 건 대단하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게 저 혼자 나놓고 그냥 도망가는 놈. 네. 오토바이. 또 공범인데요. 의리가 없는 공범 같아요. 저 혼자 도와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걸 보다가 우리 편이 질 것 같아 이러니까 가버리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냥 가버립니다. 니는 네. 잡혀라. 난 살란다. 둘 다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 도망간 놈이 제일 나쁜 놈.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작은 뗏목에 줄줄이 4명의 관광객들이 타서 밧줄을 쭉쭉 당깁니다. 그런데 예. 보세요. 뗏목이 점점 기우는 것 같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머. 자,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 같이 왼쪽으로 야야야야야. 피했는데 그들부터 기우뚱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도 저 남성 끝까지 버텨서 먼저 무초로 나와서 친구들을 아유, 위로 올려주기 시작하는데 젖었어. 이미 옷은 흠뻑 젖었죠. 아이고 자, 다 옆에서 잠궜어, 보니까 한 이거. 명은 이미 붕덩 빠졌고 남은 한 명 간신히 버티고 다시 올라섭니다. 사실 저 뗏목 정원이 예. 2명이랍니다. 근데 그걸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요. 뭐 젖어서 짜증날 법도 한데 놀러 가서 저 정도면 재밌는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긴 뭘 재밌어. 재밌잖아요. 그래. 자기 난이라고 저렇게 깨끗하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마지막 영상 보시죠. 네, 마이크를 입에 댄 개가 신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가창력을 뽐내는 건데 잠시 들어볼까요? 네, 못 만난 것처럼 잔뜩 흥이 오른 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사무실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가 마이크를 빼앗고 주인공이 된 건데요. 그래도 덕분에 잊지 못할 흥겨운 회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테너 같아요. 테너. 높습니다. 멋집니다. 박 변호사님도 한 말씀.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름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이 순간을 오래도록 더 오래 편안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임플란트 D-Day. 오래 써야 하는데 신중해야지. 임플란트 디오로 오래오래. 이중 표면 처리로 세심하게, 자외선으로 빠르게. 디오로 오래오래. 디오 임플란트.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